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어느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그렇죠? 자, 수요일에 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급작스럽게 눈이 너무나도 많이 내려요. 또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날씨가 또 급작스럽게 추워지고, 주말에 또 나들이들 또 가실 텐데 빙판길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발 안전운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덧 2020년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더욱 알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제가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죠. 2022년 한번 살펴보고, 자, 내년 전망 1분기가 되겠죠. 내년 1분기가 어떻게 또 미증시 흘러갈지 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 초집중하셔서 좋은 유용한 정보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 미증시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중간에 또 국내 증시도 잠깐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3년 미증시 상반기에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팬데믹 이후 시작된 인플레이션 경고음입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이제 서칭을 좀 많이 하다가 이 기사가 이제 2020년 기사입니다. 2020년 말 기사입니다. 그때 월가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월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얘기를 했고, 역사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왔던 이유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일단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팬데믹 이후에 어땠습니까? 팬데믹 때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 활동이 거의 뭐 올스톱 되다시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뿐 미국이 거의 1경이 넘는 14조 달러라는 돈을 부양책을 띄웠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때 바라보면서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이게 상당히 그냥 길어졌던 거죠. 그죠? 그건 1년을 넘게 이제 가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제가 그때 연말에 이제 월가하고 비슷한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올 텐데 라는 생각을 저도 염려를 좀 많이 했었어요. 때마침 또 월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야,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다 2021년 또 맞이했습니다. 맞이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어떻습니까? 연준에서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 어떤 거를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동성을 일단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높은 물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젠 연준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7, 8월 정도, 그죠?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다.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021년 8월에 선반영을 했죠. 뭐 약하게 금리를 올렸지만 그때부터 미리 선 대책을 해서 우리 위기 대처를 좀 미리 반영을 했는데, 결국엔 그거는 참 좋은 시그널이었죠. 그러나 이제 2021년 접어들면서
상당히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금리 격차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자, 파월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는데 어떤 오판이 왔던 거죠. 오판이. 2021년 8월에. 자, 이때 미국 연준이 그죠? 한국하고 똑같이 어떤 선제 등을 미리 좀 했더라면 그죠?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드는 그때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앞당겨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일단 일부 일조를 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안개가 걷혔죠. 일단 유가도 만약 팬데믹 2022년 초 가격으로 내려온 상태고 원자재도 상당히 안정이 됐고 그죠. 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2020년 말부터 그런 전자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여기서 시그널이 또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금리를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금리 인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금리 인상을 잡으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일단 주택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팬데믹 때 엄청난 돈, 아까 말씀드린 14조 달러라는 돈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시민들이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많이 했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죠? 투자를 많이 하는 바람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왜? 수요를 못 따라간 거죠. 그죠? 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이한 현상을 좀 나타냈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이제 올해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계속 화두가 되면서 지금 급하게 지금 하락하는 상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경고음이 나타났다. 그렇게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파월이 이제 오판한 상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것도 2022년 3월에. 그죠? 근데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저 효과로 일시적으로 인플레가 상승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이제 기저 효과죠. 갑자기 노동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제 엔데믹이 됐죠. 자,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저희보다 빠르게 어떤 이제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빠르게 이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장기적으로 갈 수 없다고 또 파월이 두 번째 발언을 한 겁니다. 자, 시장은 그렇게 또 기대를 했죠. 그렇지. 어떻게 연준이의 그 의장인 파월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이 사람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문제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실수를 한 거예요. 자, 2%를 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자, 2%라는 숫자를 우리가 가만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꾸 2% 얘기를 할까라는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라는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 2%라는 얘기를 한 게 버냉키예요, 버냉키. 글로벌 위기, 금융 위기 때 이제 버냉키라는 분이 이제 연준 의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상당히 또 안 좋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때 이제 자, 2% 정도면은 이제 물가도 안정을 잡을 수 있고 실업률도 안정을 경제도 잡을 수 있다. 그런 가장 적정한 어떤 퍼센테이지가 2%라는 얘기를 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 또 어땠냐면은 자, 파월 의장이 그때 당시에 2022년, 2023년 사이에 2012년, 2013년 사이 그때 연준 이사로 재임을 할 때입니다. 연준 이사로. 그죠? 버냉키와 같이 이제 함께 일을 했었죠. 아무래도 그때 영향을 받아서
자, 2%라는 숫자는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또 확신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또 2022년 3월이 넘어가면서 0.25%로 이제 베이비 스텝 인상으로 그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또 오판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2022년 3월에는 그때는 몰랐죠. 그래,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고 믿었고 계속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계속 해왔던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가 중요하겠죠. 자, 금리에 대한 히스토리를 우리가 또 정확히 보면 아까는 이제 서론,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금리를 통해서 2000년 히스토리가 정확히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아까 2020년, 그죠?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말에. 근데 얘기가 없다가 2021년 11월부터, 그죠? 자, 여기서부터 아까 인플레에 대한 월가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죠. 넘어가다가 이제 3월에, 그죠? 3월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0.25.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5월 달에 어느덧 이제 시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5월 달에 이제 야, 이 사태가 아무래도 조금 심각할 것 같다라고 이제 연준이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5월 이후, 자, 닷컴 버블 때죠. 닷컴 버블. 그죠? 이게 전세적으로 좀 더 너무 거품이 좀 많이 심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 지금 최대 폭의 빅스텝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된 겁니다. 5월 달에.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야, 6월 달에. 야, 가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아까 말씀드린 어떻습니까? 지금 팬데믹 때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그랬잖아. 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일단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에 풀린 돈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6월 달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양적 긴축을 하겠다. 돈을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죠? 우리가 바라는 목표까지 양적 긴축을 해서 돈을 좀, 시장의 돈을 좀 줄이겠다. 얘기를 이때부터 6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부터 얘기는 있었지만 뭐 테이퍼링 얘기도 있었죠. 근데 결국 QT까지 나오는 본격 대관이 6월 달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그죠?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린 거예요. 여기다 양적 긴축에다가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아버리니까 시장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요동을 쳐버렸죠.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때도 회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죠. 너무나도 급락을 많이 하면서 야, 이거 상당히 이게 시장이 이제 완전히 이제 침체기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상당히 공포스러운 장이 연출이 됐어요. 그죠? 0.75를 발표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로 한번 넘어가죠. 자, 7월 달에도 0.75 두 번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 요 정도가 맥시멈이 될 것 같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맥시멈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뭐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잭슨홀 미팅 전까지, 그죠? 근 한 달 가까이, 그죠? 상당히 또 상승장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자, 특히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그러죠. 자, 베어마켓 랠리장이 연출이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어떤 미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때 이걸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아직 돈이 지금 회수가 안 됐잖아요. 키포인트는 Q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돈이 이렇게 시장에 많이 도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잡힐 수가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도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게 어땠습니까? 잭슨홀 미팅 때였죠. 잭슨홀 미팅. 자,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지나가면서 9월 달에 또 어땠습니까? 0.75. 11월에도 0.75.
총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된 거예요. 자,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달라왔죠. 달려오면서 11월 달부터 연준이 FOMC 할 때부터 이제 12월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뭐래? 금리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야, 이제 피벗이다 라고 또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연준이 위원들, 그다음에 파월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지는 모르겠다. 고금리를 가져갈지 모르겠다. 대신 그 피벗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아까 첫 페이지 첫 번째 실수도 올 3월의 실수, 그죠? 그 여기 지금 여기도 실수 투성이, 여기도 실수 투성이. 그러니까 총을 따지면 한 4번의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을 믿지 못한 거죠. 언제든지 또 바꿔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어떤 강한 긴축에 대한 고금리 정책에 대한 강한 어떤 어나운스를 하게 된 거는 8월 26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자, 그때부터 이제 불변하게 된 거예요. 믿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12월이 오면서 확실하게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0.50을 올렸던 걸 왜 올렸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거든요. 자,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거의 엄청난 4% 가까이 된 금리를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올리면서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제 금리라는 건 후행성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너무 많이 올렸다고 연준은 판단을 하면서 자, 일단 0.50을 올려놓고 관망을 해보자. 올해는 일단 관망을 해보자는 어떤 스탠스를 조절을 한 거예요. 거기 이제 반영을 해준 게 뭡니까? 뭐 CPI가 계속 하락을 연출하는 그런 좋은 현상.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 그죠? 물가는 여전히, 소비 판매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런 상태. 이거 반비례 관계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연준이 많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연준이 올 12월에 0.50을 일단 하고 나서 지켜보고 나서 내년을 좀 보겠다. 그렇게 이제 2022년 금리에 대한 히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피봇, 그죠? 금리 인하죠.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연준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013년 긴축 발작의 또 오판을 파월이 또 했어요. 네, 아까는 이제 금리에 대한 히스토리가 얘기였고 이제 전체적으로 또 한번 파월이 오판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데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버냉키라는 사람이에요. 버냉키. 글로벌 금융위 시대 연준 의장을 했던 사람. 자,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연준 이사로 재임을 할 때입니다. 아무래도 버냉키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어드바이스를 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스탠스로 갔다는 거예요. 자, 버냉키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1, 2년에 스태그플레이션 분명히 오고, 그죠? 경기 침체 오고, 자, 소매 판매가 늘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 우려도 수요는 건재하다. 아까 노동력이 튼튼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연준의 물가 안정에서 최대 악재죠. 소매 판매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분명히 버냉키가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파월은 전혀 다른 길로 갔던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글로벌 금융위기 시대 긴축 발작을 했죠. 거기에 대한 오판을 한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무래도 좀 있었을 거라는 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때 글로벌 금융 시대하고 상태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자기들한테로 이제 해석을 유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판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느슨하고 또 점진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올 3월까지, 5월까지죠. 5월까지. 6월 달부터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비둘기파적인 발언에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으로 전환이 됐죠. 결국에는 너무나 늦게 대응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도 버냉키도 안타까워했고 다른 유명한 또 전문가들, 교수들도 강도 높게 파월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장기, 중기, 장기 목표를 또 세워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인플레에 대한 정책을 가져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는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의문을 또 제기를 하고 제 개인 사견입니다. 자, 과연 파월이 몰랐을까요? 파월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파월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2022년 그죠? 5월부터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을 급선회한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원자재 값, 원유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죠? 자,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수입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때 9.1%까지 올라갔죠. CPI가.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40년 만에 최대치. 지금 뭐 7.1%까지 내려와 있지만 6개월 만에 2%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지금. 많이 안 내려온 게 아니죠. 2%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그죠? 자, 이때 당시에 이제 파월이 야, 이제 안 되겠다. 금리를 올려서 달러의 어떤 강달러의 기조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수입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좀 해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리쇼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죠? 일단 넘버원,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얘기도 또 했었고, 계속 자기가 먼저다. 시장이 뭐 강달러, 킹달러가 오더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겠다. 뭐 신흥국들이 위기에 처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면서 방관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파월, 연준, 미국 자체에서 일부러 그죠? 자기네들이 어떤 빠른 인플레이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금리를 너무 세게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는 이 글로벌 어떤 경제, 더불어 사는 어떤 경제는 이제 막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들죠. 그죠?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그죠? 뭐 스와핑 얘기도 나왔는데 엘렌하고. 근데 아직까지도 스와핑에 대한 어떤 얘기도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미국이 그죠? 나홀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국에 대한 우선 이익 그죠? 거기에다 또 이제 무기만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유럽이 또 상당히 또 반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IRA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도 야 이거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지금 고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원한 아국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 요즘에 많이 좀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2013년 긴축의 오판을 인해서 파월이 또 한 번 실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매파적으로 변한 파월이에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잭슨홀 미팅 때죠. 잭슨홀 미팅 때,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7월 말부터 8월 한 그죠? 요기 때 8월 26일 발표가 돼. 요 그때 근 한 달 가까이 엄청난 이제 랠리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26일 발표되면서 어땠습니까? 엄청난 대폭락장을 연출을 했죠. 역대급의 어떤 폭락장을 연출을 했어요. 이때 만약에 투자를 하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손실을 상당히 좀 많이 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얘기들은 다 똑같습니다. 12월까지. 근데 그걸 시장은 계속 좋게 긍정적으로만 반응을 했던 거죠. 여기서 저는 쉽지 않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랬습니다. 금리 인상한다. 피벗은 아직 아니다라는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분명히.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분명히 또 했어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나도 빨리빨리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그거보다 어떻게 금리를 빠르게 오르지 않으면 선행하지 않으면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잭슨 올 때 분명히 파월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강도 높은 긴축이 되니까 어때요?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잭슨을 밀 때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인플레이션 수출, 그죠? 결국엔 강달러가 돼야지 어떻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수입하는데 상당히 이득이 되니까. 그럼 결국은 강달러가 되면 다른 나라들, 미국에 수출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갈 수가 있죠. 그죠?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우리 힘든 거를 일단 수출해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서 그리고 다른 나라를 이 상황들을 고려해보겠다. 그런 첫 발언이 여기 잭슨 홀 미팅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또 어떤 변곡점이 2022년 어떤 미증시 또 전 세계 증시의 어떤 변곡점이 된 달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가의 오판. 이게 또 대두가 됐어요. 요 근래죠. 11월. 땡큐 파월. 속도 조절 환호를 했어요. 그죠? 자, 이때 언제예요? 얼마 전이죠. 그죠? 근데 이게 오판한 거예요. 여기서 피벗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피벗. 속도 조절하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방송 때 봤어요. 이 피벗은 아니다. 속도 조절.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가되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는 않고 그 밑에 뭐 빅 스텝이 됐든 베이비 스텝이 됐든 그걸 오랫동안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전혀 오판을 해가지고 다른 유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줄 알았어요. 다행히 어떻습니까? 이게 랠리가 오래 못 갔죠. 그죠? 7월 달, 8월 달, 그때보다 랠리가 상당히 짧게 끝나서 며칠, 일주일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은 정확히 또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준 의원들이 얘기를 했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을 할 거다. 거의 이제 비둘기파적인 이 성향을 보였던 연준 사람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상당히 계속을 해왔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월가의 오판을 인해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갈 길 멀다. 내년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하겠다. 여기가 분명히 나왔었고 여기 항상 또 아까 말씀 2%까지 2% 궤도까지 고일 때까지 무조건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라는 게 이제 PC의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2%가 와야 돼요. 아직 올라오려면 멀었죠. 그죠? 내년까지도 2%까지 과연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좀 캐셔이 저는 듭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리를 올려서 뭐 여러 가지 노동 시장이 튼튼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노동 인구의 부재예요. 노동 인구의 부재. 자, 미국도 지금 노령층이 많고, 그죠? 어떤 이제 그 3D 업종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간 상태. 그러니까 요즘에 MZ 세대라고 그러죠. 뭐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 MZ 세대들이 어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노동시장에 아직 합류를 아직은 안 하려고 하고, 그죠? 그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구인난이 허덕일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2%까지 내년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상당한 의문점을 좀 가집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FMC, 12월 FMC가 이제 마지막이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내년에 어떤 답을 좀 찾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년 최종 금리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잖아요. 제가 터미널 레이트라고 그러죠. 터미널 레이트. 그래서 5.1%로 상향을 했어요. 그죠? 11월에 4.5%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5.1%로 엄청난 상향을 했죠. 그죠? 원인은 뭡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탄탄한 노동력.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사람들이 아직 돈 씀씀이가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다 소비를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죠?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건 어때요? 그만큼 물가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인건비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이 어울려지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년에는 더 우리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오죠. 그러면 이제 상당 뭐 대량 실업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 정도는 안 오겠더라도 어쨌든 뭐 빅테크 기업들에 감원 바람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 업종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감원을 한다, 다른 업종에 그런 얘기는 지금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아직도 노동력 시장이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인플레이션을 2%까지 잡을 수 있을까? 라는 퀘션이 드는 거예요. 연준은 2023년에 많은 숙제를 갖고 있겠지만 이 노동력 시장, 물가 상승을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숙제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 인위적으로 그죠? 실업률을 높이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계속 어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딜레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대는 힘들다. 그래서 저 중물가 4%에서 5%까지는 내년에 계속 지속이 되고 내후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어쩌면 이 버닝썬 얘기했던 2%의 어떤 인플레이션 최종 목적지 금액이 당분간 우리가 보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월가에서도 그 얘기합니다. 일단 2%라는 숫자를 좀 바꾸자. 좀 위로 좀 상단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이제는 뭐 지구온난화,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일단 곡물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공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인구도 일단 줄어들고 있지만, 그죠? 노령화의 심각성, 여러 가지 이제 번외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의 부재,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과거처럼 10년 전의 때처럼 10년 동안 유지됐던 2%라는 그 퍼센테이지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좀 퀘션을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이제 빅스텝을 단행을 했어요. 야, 너무 급작스럽게 달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일단 0.5로 올려놓고 내년을 좀 관망을 해보자. 그죠? 그래서 내년 1월에도 만약에 또 숙제가 남아있죠. 내년 1월에도 CPI가 PC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PPI가 있고. 노동에 관련 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또 1월 달에 많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때도 어떤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 아까 이제 금리에 대해서 히스토리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벌써부터 내년 2월 1일 날 0.25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그죠? 갑자기 0.50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키는 뭡니까? 1월 달에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를 보면서 어떤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저번에 9월 달에 분명히 파월이 그 얘기했어요. 자, 거의 이제 7월까지 그죠? 상당히 혼란성. 8월에 나름대로 정리를 했지만은 자, 9월 달에 이제 FOMC 연설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금리의 정책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훗날이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경제라는 게 우리 시청자들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오늘의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반응들을 좀 껴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어폐가 많죠. 환경적인 측면, 또 인구적인 측면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오판일 확률이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경제라는 건 어렵기도 하고 투자라는 게 또 어렵기도 합니다. 과거 사례를 너무나도 또 쫓아서 여기다 대입을 시켜버리면 또 오판이 될 수 있는 사회. 자, 연준도 얼마나 많은 오판을 지금 해왔어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경제가 지금 뭐 오리무중인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좀 어떤 경제가 힘들었다. 또 2020년이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하기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힘든 또 한 해가 됐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든 12월에 최저금리 0.595로 확정이 됐고요. 그죠? 내년에 이제 4.5로 마감이 됐죠. 4.5로 마감이 됐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최종 파월이 12월 FOMC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22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023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24년 미증시 전망. 자, 일단 1분기를 먼저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뭐 월가에서 하는 얘기 있죠. 내년 3분기까지는 상당히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4분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환호성을 지을 것 같은 예견인 거예요. 그죠? 그거는 속단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 경제라는 거는 항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때문에 속단을 하지 말아라. 머릿속에 그게 무조건 각인이 되셔가지고 내년 하반기는 무조건 좋아진다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또 오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연준이 오판을 했듯이 그죠. 그래서 일단 당장 1월달 상반기부터 좀 1분기부터 바라보자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월가의 쪽집게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슨이라는 사람이 내년 초까지 최대 24%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상당히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스프레드가 더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연준이 생각하는 장단기 금리 기준은 3개월물하고 10년물입니다. 3개월물하고 10년물. 그죠? 근데 시장은 보통 2년물하고 10년물을 계산을 해요. 이것만 해도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을 삼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3개월하고 10년물하고의 어떤 장단기 금리 역전차를 예의주시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결국엔 지금 거의 0.90 정도의 어떤 역전 현상이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기면 몇 번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서 11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내년에는 바로 적용이 되겠죠. 그죠? 벌써 지금 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초입 단계. 자, 이론적인 과거 사례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예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 여러 가지 조건상 벌써 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의 윌슨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내년에 최대 S&P입니다. S&P가 24%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천 초반대 가격까지 될 거예요.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하락장은 맞아요. 일시적인 하락장은 맞는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뒷받침하는 게 뭡니까? 실업률이 증가해야 되겠죠. 어차피 연준에서 점도표에서 예상을 하는 게 실업률이 내년에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신 고물가가 오겠다. 그죠? 고물가. 왜냐하면 아까 여전히 튼튼한 노동 소비력이 아직은 조금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급망 유동성이 딸리는 것도 있고. 고물가 그대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적 저조로 또 이어지겠죠. 그죠?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준이 바라는 게 이거잖아요. 실업률이 증가가 돼야 되고 이제 고물가는 아니죠. 그죠? 기업의 실적이 저조가 되죠. 일단은 실업률이 증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구인난이 좀 해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급여 인상폭이 좀 낮아지겠죠. 그죠? 자, 이유는 뭡니까? 고물가로 인해서 실업률이 이제 기업의 실적이 저조해지면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경제 위기하고 경기 침체라는 얘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경제 위기하고 경기 침체는 다릅니다. 경제 위기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경기 침체는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장기적으로 침체가 오는 거예요. 위기가 아닌.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할 줄. 강도가 좀 낮은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위기가 아니고 침체라는 게 다행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미증시 전망. 자, 채권 시장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파월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대신 강도 높은 어떤 금리 인상 가져가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디 사람들 안소를 하죠. 그래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에 그죠? 5.1% 터미널 8 확정이 됐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최소한 5% 이상은 채권 금리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러 시장이고 금리도 좋아. 그럼 굳이 리스크 있는 증시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전에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있더라도 할 수는 없지만 투자를. 자, 정말 투자가 있는 메이저 사람들은 채권 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지금 달러가 지금 아직은 약세로 갑자기 114까지 115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뭐 아까 103, 104까지 지금 많이 내려왔죠. 그죠? 자, 달러가 또 강세. 킹 달러는 아닙니다. 다시 달러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수면 위로 강세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채권 말고 이제 달러도 메이저들이 그쪽으로 돈이 또 몰릴 수가 있겠죠.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또 있죠, 그죠? 금도 또 이제 안전 자산. 비트코인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1000대를 받았던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골드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안전 자산에서 선호도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증시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또 악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금, 채권 등으로 유동성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떻게든 2023년까지는 상당히 안 좋게 시장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확히 잡으시고 또 내년 1월 달에 투자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산타랠리는 이번 주에는 올해는 어떻게 애석하게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더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거의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거의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쉬어가는 것도 좋은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짧게 어떤 투자를 전략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 리뷰를 한번 해봤고 2023년 미증시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항상 여러분들 팁을 드리죠. 꿀팁. 자, 기술적 분석도 일단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 상승에 대한 어떤 패턴,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상승 패턴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꿀팁을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동평균선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동평균선 우리가 5일 이평선 제가 기준 삼는 게 5일, 10일, 60일, 120일, 240입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을 하고 어떤 투자 전략을 짜 나갑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일단은 5일 이평선이 이거 역별, 정별은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데드 크로스에서 하방을 받았다. 여기서 21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죠? 저항을 받고 있죠. 자, 우리가 후행성이지만 이렇게 상방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팁이 나온답니다. 자, 21평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진입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때 W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W 패턴을 이용하면 이게 상승인지 아닌지를 나와요. 자, W 패턴은 상승 패턴이에요. 상승 패턴 말씀드려요. 그럼 여기서 W 패턴이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계속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게 상승 패턴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수익을 낸다? 자, 20평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수익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우리가 용기를 과감 있게 내자. 자, 바로 밑에 61이평선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우리가 이평선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강력하게 또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평선의 어떤 지지, 자, 저항을 받고 붕괴하면 이건 과감히 청산해야 돼요. 근데 밑에 이평선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평선이 안 보인다. 그럼 이거는 하락으로 내려가요. 근데 보인다. 그럼 얘가 지지를 해요. 여기서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상승의 패턴을 우리가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우리나라가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메이저들이 쓰는 이 상승 패턴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보셔서 해 나가시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오늘 1시간 동안 알차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2022년 또 마지막 녹화 방송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 참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 때보다도 어쩌면 더 힘들었던 한 해가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개 속의 형공을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그죠? 7월달, 8월달에 9월달도 그렇죠. 상당히 힘든 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12월도 어떻게 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주식은 또 상승으로 가기에는 약간의 또 역부족인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안타깝습니다. 자, 어떻게든 뭐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는 게 인생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만 더 참으시면 또 좋은 날이 있으니까 반드시 참으시고 좋은 날은 또 내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